여기 한국엔 대통령도 없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다라고 외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왜 이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일로 충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로엘 교수님이 새 슬라이드로 바꾸는 동안 저는 공책에 펜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어요. 화면에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타났고 저도 모르게 눈을 굴리고 말았죠. 또 다른 소위 경제 기적에 관한 강의였어요. 이런 과장된 성공 이야기는 이제 질리도록 들었거든요. 교실은 조용했어요.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의 높은 창문으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제 주변에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앉아서 필기를 하고 있었어요. 나카하라 유즈리는 전혀 감동받지 않고 있었답니다. 로엘 교수님이 질문을 받기 위해 잠시 멈췄을 때 제 손이 번쩍 올라갔어요. 저는 교수님이 저를 지목하길 기다리지도 않았죠. 한국은 지금 대통령도 없는 나라잖아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고요.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큰 강의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죠. 전통적인 강대국도 아니고요. 어떻게 그런 곳이 세계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수세기의 역사와 영향력을 가진 진정한 글로벌 파워 일본 출신이었으니까요. 한국은 그냥 한국일 뿐이었죠. 책을 모아 일어섰어요. 이 수업은 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어요. 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저는 덧붙였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더 중요한 나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손이 문 손잡이에 닿았어요. 나가려고 했을 때 로엘 교수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나카하라 씨, 서울의 수돗물인 아리수를 맛본 적 있나요? 이 이상한 질문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수돗물이 이 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죠?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궁금증이 생겨서 천천히 뒤돌아봤어요. 아니요, 제가 이전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로엘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닫았어요. 그는 제 폭발적인 반응에 화가 난 것 같지 않았는데 그것이 저를 놀라게 했죠. 자리에 다시 앉아주세요. 당신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갔어야 했어요. 나갈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자신감 있고 친절한 태도에 뭔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저는 가슴을 팔짱 끼고 제 책상으로 돌아갔죠. 교수님은 불을 어둡게 하고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화면에는 정수처리장 이미지와 수질에 관한 자세한 차트가 나타났어요. 서울에서는 도시 전역의 정수장에서 5시간마다 수질을 확인하고 있어요. 로엘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심지어 실시간 카메라로 수도관 내부까지 모니터링하고 있죠.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는데 수질 정보가 있는 휴대폰 앱이 보였어요. 중국에서 온 리 신랑이 놀라서 말했어요. 그게 가능해요? 휴대폰으로 자기 동네 수질을 확인할 수 있다고요? 독일에서 온 루프레이트 클라인이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럽도 깨끗한 수돗물이 있지만 한국의 투명성은 다른 차원이네요. 저는 로엘 교수님이 1990년대부터 한국이 오래된 수도관 교체에 많은 투자를 했다고 설명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AI 시스템을 사용해 수질 문제를 예측하고 있었죠. 이 모든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었고요. 신뢰가 한국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로엘 교수님이 말했어요. 한 방울의 물에는 한 국가가 어떻게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다시 공책을 펼쳤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한국을 완전히 무시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화면 속 증거들은 흥미로웠어요. 여기서 배울 것이 더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교수님은 의료 시스템으로 넘어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평균적인 동네 의원 진료비는 단 5,000원, 약 5달러였죠. 큰 병원에서도 기본 검사비는 1만 원 정도였고요. 환자들은 당일의 검사, 테스트 결과를 모두 받을 수 있었어요. 에발린, 지난달 MRI 검사를 받았을 때 경험이 어땠나요? 로엘 교수님이 미국 학생에게 물었어요. 에발린 그린소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예약을 위해 며칠을 기다렸고 수백 달러가 들었어요. 저는 이것을 적으면서 일본의 시스템과 비교해보고 있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설명된 효율성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교수님이 계속해서 한국의 인터넷 속도, 공공안전, 교통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이전의 분노는 사라지고 진정한 호기심으로 대체되고 있었죠. 저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으며 하버드에 왔어요. 일본이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거기 앉아서 데이터와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조금 틀린 게 아니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진실은 불편했어요. 하지만 아마도, 그냥 아마도 판단하기 전에 더 많이 배울 필요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한국은 갑자기 이해할 가치가 있는 곳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교실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귀 기울여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로엘 교수님이 질문이 있는지 물었을 때 제 손이 다시 올라갔어요. 이번엔 반항적인 태도가 아니라 진정한 호기심에서였답니다. 저는 로엘 교수님의 다음 수업에 일찍 도착했어요. 이건 저 자신도 놀라게 했죠. 지난주에는 한국을 공부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확신하며 거의 나갈 뻔했거든요. 이제 저는 공책을 펼쳐놓고 기다리며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조용히 대화하며 들어오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온 에발린 그린소가 제 옆자리에 앉으며 저에게 미소 짓는 것을 알아챘죠.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머릿속은 여전히 지난번에 배운 한국의 수도 시스템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로엘 교수님이 정확히 시간에 맞춰 들어오셨어요. 팔 밑에는 노트북을 끼고 계셨죠. 그는 교실을 향해 미소 지으며 잠시 저와 눈을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제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답니다. 오늘은 그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말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큰 화면에는 깨끗한 병원 로비와 접수, 진료, 검사 구역을 빠르게 이동하는 환자들의 이미지가 밝게 비치고 있었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의료는 제가 잘 아는 분야였어요. 일본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명했거든요. 한국이 그것과 경쟁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로엘 교수님은 비용을 보여주는 간단한 차트를 보여주셨어요. 동네 의원 진료비 5,000원 약 4달러. 큰 병원 기본 진료비 10,000원 약 8달러.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이 가격은 제가 일본에서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저렴했거든요. 더 인상적인 것은 일정이었어요. 당일 진료, 당일 검사, 당일 결과. 슬라이드는 한국의 암 생존율과 수술 성공률이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에발린, 로엘 교수님이 물었어요. 미국에서의 최근 의료 경험을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제 옆에 있던 에발린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난달에 MRI가 필요했는데요. 예약을 위해 며칠을 기다렸고 수백 달러가 들었어요. 저는 이런 세부 사항들을 공책에 적으며 비교 차트를 그리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우리가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대기 시간이 길 수 있고 비용도 한국이 제공하는 것보다 확실히 더 높았거든요. 한국은 먼저 아픈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로엘 교수님이 계속 설명했어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소득에 따라 비용이 자동으로 줄어들죠. 응급 상황에서는 의료진이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질문합니다. 저는 비용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을 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생각했어요. 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바뀌고 있었죠. 교수님은 인터넷 속도로 화제를 옮겼어요. 그는 2024년 한국이 평균 230세 속도로 세계 1위를 차지한 차트를 보여주셨어요. 광섬유 케이블과 5G 네트워크가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 마을과 산간 지역도 연결하고 있었죠. 화상 통화 중에 끊김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로엘 교수님이 교실에 물었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도쿄에서 중요한 공부 시간에 인터넷 연결이 느려질 때 얼마나 답답했는지 기억하고 있었죠. 중국에서 온 린 쿠나오 학생이 기숙사 와이파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어요. 로엘 교수님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속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인터넷 접속을 디지털 평등으로 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 의료, 경제적 기회와 연결되는 거죠. 저는 계속 늘어나는 제 노트에 더 많은 내용을 추가했어요. 이 증거들의 무게는 점점 무시하기 어려워지고 있었죠. 로엘 교수님이 공공안전에 대한 논의로 넘어갔을 때 저는 더 똑바로 앉았어요. 일본은 안전한 것으로 유명했거든요. 분명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죠. 화면에는 서울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전한 도시로 순위가 매겨져 있었어요. 10,000개가 넘는 고화질 스마트 카메라가 실시간 제어 센터로 공공장소를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분실물 회수율은 80% 이상이었어요. 프랑스 학생 클레멘타인 르블랑은 파리에서는 밤에 스마트폰을 꺼내는 것이 두려웠지만 서울은 완전히 안전하게 느껴졌다고 말했어요. 저는 도쿄에 대해 생각했어요. 역시 매우 안전하지만 우리의 분실물 회수율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저는 한번 스카프를 잃어버렸는데 돌려받지 못했어요. 제 친구는 작년에 지갑을 도난당했고요. 기술만으로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로엘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보호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시스템과 시민 의식의 결합입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제 공책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과 수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배우고 있는 한국은 제가 너무 쉽게 무시했던 나라와는 매우 달랐죠. 학생들이 떠나기 위해 짐을 싸는 동안 저는 여전히 생각을 정리하며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로엘 교수님이 제 책상으로 다가오셨어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네요. 나카하라 씨, 저는 천천히 공책을 닫았어요. 어떻게 한 나라가 몇십 년 만에 그렇게 많이 변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일본은 수세기의 역사와 전통이 있지만 교수님이 한국에 대해 보여주신 것은 저는 말끝을 흐렸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인정할 준비가 아직 완전히 되지 않았거든요. 로엘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때로는 가장 새로운 건물이 가장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있죠. 다음 수업에서는 한국의 교통 네트워크와 기술 혁신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매우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물건들을 모았어요. 교실을 나가면서 저는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 교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강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배우기 위해 오고 있었죠. 하버드 야드를 가로지르는 동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황금빛 햇살은 제 할아버지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떠오르게 했어요. 현명한 사람은 사실이 바뀌면 자신의 생각도 바꾼다. 아마도 이제 제가 현명해질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주말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는 혼자서 한국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읽고 한국의 혁신에 관한 영상을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월요일 아침이 되자 새 공책에는 사실과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화가 난 감정은 사라지고 진짜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답니다. 로엘 교수님의 교실에 들어가자 몇몇 학생들이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거의 교실을 나갈 뻔했다가 태도가 바뀌었다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죠. 괜찮았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더 배울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오늘은 로엘 교수님이 시작했어요. 시간과 공간을 압축하는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큰 화면에는 한국 시골을 미끄러지듯 달리는 매끈한 총알 모양의 기차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KTX와 SRT 고속열차는 서울과 부산 사이의 거리 약 400km를 단 2시간 15분 만에 달리고 있었죠.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건 익숙한 영역이었거든요. 일본의 신칸센 열차는 세계적으로 유명했어요. 저는 그 열차를 여러 번 타면서 우리나라의 성과에 자부심을 느꼈었죠. 어떻게 한국의 시스템이 특별할 수 있을까요? 로엘 교수님은 더 많은 수치를 보여주셨어요. 평균 지연 시간 0.1% 미만, 예약을 위한 모바일 앱, 탑승을 위한 얼굴 인식 시스템, 모든 좌석에 와이파이와 전원 콘센트 구비, 고속철도, 지하철, 버스 시스템이 하나의 교통 네트워크로 통합. 나카하라 씨, 로엘 교수님이 직접 저를 호명했어요. 일본의 신칸센에 익숙하시죠? 왜 한국의 시스템이 그것과 비교해서 특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리고 있었죠. 일주일 전이었다면 저는 그 질문을 무시하거나 빈정대는 대답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조합인 것 같아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정시성, 접근성, 그리고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하는 통합 서비스가요. 그리고 교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 지역 발전의 균형을 맞추고 도시의 과밀화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엘 교수님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방금 한국의 성과를 옹호한 건가요? 몇몇 반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미래 이동성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전기차 배터리로 화제를 옮겼어요. 화면에는 2024년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나와 있었죠. 1. LG에너지 솔루션 한국 2. CATL 중국 3. 삼성 SDI 한국 4. SK온 한국 한국 기업들이 상위 4개 중 3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건 지금까지 제가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정보였어요. 배터리는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로엘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에너지, 환경, 군사력, 경제, 미래 기술을 제어하는 심장입니다. GM, 포드, 폭스바겐, 볼보 같은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한국 배터리 없이는 미래의 전기차를 꿈꿀 수 없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필기하면서 차트와 연결점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 의미는 엄청났어요. 한국이 미래 교통수단의 동력이 되는 배터리 기술을 통제한다면 그들의 세계적 영향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클 거예요. 한국은 전기차의 엔진이 아니라 로엘 교수님이 말했어요. 그들의 심장을 쥐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제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일본이 아시아의 기술 리더라고 생각하며 자랐거든요. 하지만 여기 한국이 미래를 형성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증거가 있었어요. 제 마지막 도전은 로엘 교수님이 2024년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셨을 때 왔어요. DRAM 삼성전자가 43%로 선두, NAND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위 2자리 차지. 21세기 사회의 두뇌를 만드는 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어야 합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대만의 TSMC가 시스템 반도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한국은 30년 넘게 메모리 시장에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충격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제 펜이 멈췄죠.
1983년 삼성의 64K DRAM 개발부터 오늘날의 3램지 AA 기술까지 이 여정은 제가 무시할 수 없는 기술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재정렬되면서 교실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 사례가 아니었어요. 미래를 정의할 기술의 세계적 리더였죠. 로웰 교수님이 강의를 마치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한때 작은 아시아 국가였던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이끄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배터리, 수돗물, 반도체, 의료, 인터넷, 공공안전, 고속철도? 이 모든 것이 이 기적적인 여정의 증거입니다. 세계가 이런 나라를 존경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학생들이 박수를 터뜨렸어요. 저는 목이 메인 채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평생 동안 저는 경쟁과 역사적 편견의 렌즈를 통해 한국을 바라봤거든요. 이제는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혁신과 시스템적 사고를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킨 국가로요. 수업이 끝났을 때 저는 서둘러 나가지 않았어요. 거기에 앉아서 제 노트를 보며 어깨에서 무게가 덜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틀렸다는 부담은 무거웠지만 새로운 이해의 자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마침내 짐을 싸면서 저는 제가 어떤 문턱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2주 전에 이 수업에서 거의 나갈 뻔했던 그 나카하라 유즈리가 아니었어요. 그 나카하라 유즈리는 자신만만했지만 눈이 멀어 있었죠. 이 나카하라 유즈리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다음 수업 후에 로웰 교수님께 다가가기로 결심했어요. 제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더 배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해했거든요. 지식은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모르는 것을 발견할 만큼 용감해지는 거예요. 다음 주는 연구와 성찰 속에서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저는 도서관에서 1950년대 이후 한국의 발전에 대해 읽으며 몇 시간이고 보내고 있었죠. 그 변화는 로웰 교수님이 설명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어요.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가 단 몇 세대 만에 스스로를 기술 강국으로 재건했다니 말이에요. 한국에 관한 마지막 강의를 듣기 위해 교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고 마음은 더 열려 있었죠. 오늘 할 중요한 일을 준비해 놓았어요. 로웰 교수님은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복습하며 시작하셨어요. 한국의 투명한 수도 시스템, 효율적인 의료, 번개처럼 빠른 인터넷, 안전한 거리, 고속 열차, 배터리 기술, 그리고 반도체 리더십까지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교실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부유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조차도 한국이 이룬 성과에 감탄하고 있었죠. 오늘은 로웰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작은 아시아 국가가 어떻게 불가능한 일을 해냈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변모했을까요? 그는 1950년대에 파괴된 건물들과 배고픈 아이들이 담긴 오래된 흑백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반짝이는 서울의 고층 빌딩, 깨끗한 거리, 첨단 공장들의 현대적인 이미지들을 보여주셨죠. 그 대비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교육, 혁신, 그리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 구축에 집중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인적 자본이 가장 큰 자원이라고 믿으며 무엇보다 사람에 먼저 투자했습니다. 저는 제 나라 일본에 대해 생각했어요. 우리도 강점이 있지만 한국의 접근 방식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불과 3주 전만 해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로웰 교수님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물으셨어요. 저는 손을 들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제가 해야 할 말을 알고 있었어요. 이 강의 시리즈 초반에 보였던 제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싶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강한 편견을 가지고 이 수업에 왔어요. 더 확립된 강대국들에 비해 공부할 가치가 없다고 믿었죠.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배운 것들이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혁신과 체계적인 사고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이야기는 단지 인상적인 것이 아니라 제 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게 교훈이 됩니다. 로웰 교수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런 생각을 나눠줘서 고맙습니다. 나카하라 씨. 학습은 종종 우리가 자신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할 때 시작됩니다.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저에게 이야기하러 다가왔어요. 미국에서 온 에발린, 독일에서 온 루프레이트, 중국에서 온 림 모두 그들의 견해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죠. 우리는 글로벌 혁신 시스템에 대해 더 탐구하기 위한 스터디 그룹을 만들기로 계획했어요. 그날 오후 늦게 저는 하버드 야드를 가로지르며 나무에서 떨어지는 황금빛 나뭇잎들을 보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일본에 계신 아버지께 메시지를 보냈죠. 아빠, 제가 시야를 넓히기 위해 해외 유학을 하길 바라셨던 거 기억하세요?
우리 둘 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되고 있어요. 방금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어요. 서울대학교로요. 직접 한국을 보고 싶어요. 아버지의 답장이 빠르게 왔어요. 자랑스럽구나, 유즈리. 가장 위대한 마음은 기꺼이 변화하려는 마음이란다. 2주 후, 저는 교실 앞에 서서 최종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었어요. 비교 혁신 시스템 한국의 변화에서 배우는 교훈. 제 슬라이드는 한국이 필수 서비스의 투명성을 통해 어떻게 공공신뢰를 구축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보여주고 있었죠. 한국의 이야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제가 설명했어요. 단지 그들의 경제적 성공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이 보통 시민들에게 잘 작동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관한 거예요. 식수부터 의료, 디지털 접근성까지 그들은 일상생활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발표를 마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세계와 그 안에서의 아시아의 위치를 이해하고 있다고 믿으며 하버드에 왔었죠. 이제 저는 진정한 지식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찰스 강가의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노트북에는 서울에서의 여름 인턴십 지원서가 열려 있었죠. 그 옆에는 제 일기장이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가장 위대한 여정은 대양이나 대륙을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가로지르는 것이다. 나는 세상에 대해 배우려고 미국에 왔다. 그런데 대신 나 자신에 대해 배웠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증거 없이 믿는지, 편견이 얼마나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를. 한국은 더 이상 지도 위의 한 나라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 가능성의 이야기다. 그리고 나 자신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저는 일기장을 닫고 별을 올려다보았어요. 그것은 도쿄와 서울 위에 빛나는 것과 같은 별이었죠. 우리 조상들이 먼 땅에 대해 궁금해하며 바라보았던 것과 같은 별이었어요. 세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작기도 하고 더 크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눈으로 그것을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답니다.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나카하라 유즈리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의 왜 정인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